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요. 잠시 후 여의도 현미경에서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2025년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70% 상승이라는 전 세계 수익률 1위의 대기록을 쓰며 화려하게 마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대망이 2026년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죠. 이 뜨거운 랠리가 새해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돈 버는 재미를 가져볼지 염승환 이사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올해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 한해 우리 정치권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시끄럽고 혼탁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에 지친 우리 마음을 맑게 해줄 시간이 참 간절하죠. 그래서 오늘 혼탁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이자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시는지 우원식 의장에게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거창한 정치 얘기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소한 질문들 대환영입니다. 의원들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님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나 국회 식당밥은 정말 맛있나요? 이런 인간적인 궁금증들도 좋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 오늘 1급수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다 풀고 가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죠.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는 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날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환율부터 짚어보죠. 네. 네, 정말 최근에 환율 이야기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마 더 가겠어 할 때마다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서고 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4거래일 동안 40원 넘게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1,43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면서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요. 올 한 해로 놓고 평균을 내보면 외환 위기 직후 때보다도 높아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연말 종가를 일단 끌어내렸다는 데는 의미를 둬도 좋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연말 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마지막 거래일 환율에 따라서 기업들은 달러 부채 규모가 달라지고 또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지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 흐름과 비교했을 때 연말 결산 앞두고 환율은 일시적으로 눌렸다고는 하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새 기준으로 뉴 노멀로 굳어지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환차손 또 외화 조달 비용이 늘어 고민이 많고요. 또 뒤에 물가 짚어볼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고환율은 우리 지갑 사정과도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방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내년에도 이 환율이 오를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석들을 살펴보면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이 고환율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이후 3시간 남짓한 시간 만에 야간 거래소 다시 1,44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내년 역시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걸로 보면서 향후 석 달간 평균 전망치는 1,440원, 12개월 전망치 평균도 1,420원
4번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1,500원을 터치할 걸로 보는 곳들도 있고요. 한국수출입은행도 내년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 걸로 보고 있는 터라 최근 흐름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되돌림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한때 이제 1,500원 가까이 올랐던 그 환율이 이제 1,400원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 떨어진 사이에 또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또 많이 샀다고요? 네, 이 물오른 설악김이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환율이 잠깐 주춤한 틈에 무섭게 뛰어들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가격도 환차손 영향에 원화 환산 가격이 함께 미끄러지는 걸 보고는 추매기에다 장바구니 연거푸 담고 나선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개인 자금이 2,7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국내 상장 ETF 중 순위입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 가고 미국 증시는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데 베팅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국내 증시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채찍도 꺼냈다, 당근도 꺼냈다 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서학개미 탓 말고 경제 펀더멘탈부터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서 환율 상승의 배경을 서학개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또 밤새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OMC 회의록이 나왔죠.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앞서 연준은 금리를 내렸죠. 그런데 FOMC 회의록을 보면요. 이번 결정을 두고도 위원들 간 의견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팽팽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리긴 내렸는데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일부 위원들조차도 이번엔 동결을 고민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당분간은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게 맞다는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연준 내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는데 이 직후 페드워치에선 다음 달 다시 금리를 내릴 확률은 15%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고 동결 가능성이 8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이제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애널리스트와 좀 더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지표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참 매번 소식 전하면서도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지갑 사정이 바깥 날씨만큼이나 휑하다 이런 내용들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세모전 가족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안 짚어볼 순 없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으로 2%대를 찍었습니다. 이달 2.3% 올랐는데요. 고환율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혼자 6% 넘게 뛰면서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주유소 한번 가면 지갑 탈탈 털려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농축수산물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4% 넘게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고요. 또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이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도 2.8% 상승했습니다. 그나마 이걸 다행스럽다 표현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낮아지긴 했고 예. 또 한 해로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 되면서 5년 만에 가장 낮게 잡혔는데요. 한국은행도 이달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내다보면서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 밝힌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정작 그 임선욱 캐스터만 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가가 있는데 지출할 게 뭐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또 물가 오르면 그게 뭐 기저귀도 매번 갈아야 되고 그런 네네네. 것들이 값이 이제 들쭉날쭉할 텐데 이게 좀처럼 연말인데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서요? 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멀리 갈 것이 제 그러니까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 집 얼굴이 이야기이기도 어두운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이래저래 돈 쓸 일 참 많잖아요. 그런데 체감되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처럼 많은 분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11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 넘게 급락했는데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소매 판매도 앞선 석 달간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비내구재, 준내구재 부분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는데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에 돈 쓰기를 꺼려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전달 추석 효과가 사라지면서 명절 특수도 거친 데다 이 소비 쿠폰 효과도 다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업 시장은 어때요? 네, 또 쓰려면 그만큼 벌어야 하잖아요. 이 기사 쓰면서 문득 제가 취준생일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참 춥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인데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을 나온 졸업생 취업률은 69.5%로 집계되면서 예. 1년 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70%대에서? 맞습니다. 네. 취업률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줄어들었는데 예. 10명 중 2명 이상은 또 졸업 후에도 반년 동안은 취준생 생활을 했다 답하기도 했고요.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의 절반에 가까운 44%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걸로 나타난 반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워낙 경력직을 선호하는 성향이 짙다 보니까 문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쓰려면 벌어야 하잖아요. 첫 그렇죠. 월급으로는 얼마나 받는지도 한번 보니까 얼마입니까? 4년제 대졸은 평균 315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전문대는 269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살벌하게 오르는 이 물가 속도를 보면 참 빠듯하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까 네. 이런 뉴스들이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최근 한 달 새 절반 넘게 급감했다고요. 이게 뭐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요즘 이 서울 주택 시장 상황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공급도 거래도 모두 멈추면서 표현 그대로 절벽이란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 달 만에 60% 넘게 급감하면서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이 매수 심리가 확 꺾인 영향이 커 보이는데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소폭 늘긴 했지만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만 가구 가까이 늘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지방은 다른 상황이네요. 네, 또 임대차 시장을 보면 전세는 줄고 월세는 확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 토호 구역을 풀었다 묶었다 잦은 규제 변화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는 급등하고 이 지방은 미분양 적체라는 극심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양극화의 정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좀 살펴볼까요? 이게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게 이번 법안의 중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인데요. 발행사가 마음대로 돈을 굴리지 못하도록 준비 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고 발행한 금액의 100% 이상을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발행사가 혹시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에 그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안정적 코인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를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사업자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해킹이나 전산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요. 설명 의무나 광고 규제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향입니다. 네. 정부안 제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발행 주체가 누구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가장 큰 쟁점이 역시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만 발행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안정성과 통화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 참여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 혁신이 막힌다는 쪽입니다. 은행 지분율을 법으로 딱 정하는 데는 부정적이고요. 또 결국 누가 주도권을 줄 거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발행 인가를 할 때 별도의 관계기관 합의체를 만들지 아니면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계로 갈지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초기 자기 자본 요건도 5억 원부터 250억 원까지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런 쟁점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정부안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뵙죠.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35분인데요.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러 가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의 소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다만 돌발 구간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부터 살펴드릴게요. 서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또 순산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이고요. 북상주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검터널 부근이고요. 2km 구간 답답합니다. 한편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인데요. 연무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 쪽으로는 남풍사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이고요.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탓만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길다. 돈 버는 재미.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늘 뵀던 분이라 가지고 처음 뵙지만 굉장히 네. 익숙한.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진작에 염리사님을 좀 알았어야 제가 아, 그런가요? 좀 윤택한 삶을 누렸을 네.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좀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네, 네, 네. 궁금한 점 질문 드리고. 네.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 어제 마감을 했죠. 네. 네, 코스피가 올해 엄청 올랐습니다. 뭐 7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좋았던 겁니까 올해? 그러니까 뭐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게 뭐 이유를 대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딱 3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정부 정책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전부터도 공약을 얘기했죠, 코스피 5천. 네, 근데 그거를 말로만 했다기보다는 이제 법을 바꿔버렸죠, 상법 개정 같은 거.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올 초 지수만 해도 야 이게 진짜 5천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4,200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게 정부 정책만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게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 프랑스, 영국 다 비슷한데 우리도 그렇죠. 돈을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예.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 공통 현상인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제 예금이나 현금보다는 이제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영향을 당연히 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이게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반도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월부터 내년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3,500이었던 것 같은데 4,000 넘는 데는 이 반도체가 이제 주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삼박자, 결국 정부 정책, 그다음에 통화량,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무려 70%, 이 지수가 70% 오른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염이사님도 처음 보는 상황이신가요? 이게 이렇게 1년에 많이 오른 적이 옛날에요. 그땐 제가 이제 당연히 어릴 때니까, 그때가 이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그 86년도래요. 네. 86년, 89년도에 4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8배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1년에 막 70%, 80% 오른 적이 실제 있었어요. 그때 흔히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게 삼저호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금리, 네. 저환율, 저유가. 그때 그래도 주식시장이 한 8배 갔을 텐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오랜만이에요. 예, 거의 한 40년인가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듣고 계신 그 이원택님께서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도 올해 수익 좋으셨냐고.
아니, 뭐 저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못하게도 막아놨네. 있죠. 못하게 네. 개별 주식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 간접 투자밖에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펀드 같은데 좀 가입은 해놨거든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저는 거의 국내 쪽만 했어요. 그런 펀드나 그런 거를. 그래서 성과가 사실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네. 올해는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저도 이제 그 간접 투자 해놓은 거는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못 하시기 못하게 때문에 막, 예.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주식 시장을 이끌었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년에도 수익이 좋을 것이다. 네. 그러면 역시 이 두 종목의 주가도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제 내년에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39조 원 예상하거든요. 네. 올해가. 근데 아직 안 끝났죠. 4분기가. 근데 내년 전망이 최소가 87조고요. 87조. 그리고 최대가 얼마 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썼는데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3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 3배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동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뭐 되게. 국민주라고 네. 그랬는데 이게 웬 국민주냐 뭐 소리 들을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110%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이렇게 오른 건 내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이 42조 전망하는데 내년에 77조 원에서 105조 원 정도. 네. 이 둘을 합치면 200조가 넘는 정말 이 두 회사 그냥 200조를 내년에 번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으로.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좀 늘어나는데 지난 몇 년간 사실 삼성전자도 고생을 했던 게 업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못 하죠 그러면 공급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못 늘리는데 근데 그렇게 공급은 정체돼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 이거 가격은 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마치 그 아마 4년 전에 코로나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해운사들 주가가 엄청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해운사들 막 주가 5배, 10배씩 올랐을 때 아마 아시겠지만 배가 하나 쓰러져 가지고 수에즈 운하에서 이 배가 못 돌아다니는 거죠. 공급이 막히니까 운임이 한 10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도체 가격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네. 이걸 만들어줄 회사는 공급이 적고 부르는 건 값이고 약간 그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좀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합니다만은 이거 그 뭐 변동성 이게 AI도 올해 막 뭐 대세론으로 가다 갑자기 중간에 또 거품론이 네. 일어가지고 이게 뭐 가슴이 철렁했다가 또 기분이 네. 좋았다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항상 그거거든요. 이제 먼저 기대감, 이럴 거다. 가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죠. 마치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좋은 게 테슬라는 전기차가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는 건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네. 로봇. 이걸로 세상을 바꿀 기업 아닌가? 이 기대감을 오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오르고 나서 그게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그건 거품은 아니에요. 근데 못 충족시킬 것 같은 이제 상황으로 가면 그 회사는 거품이 껴버린 거죠. 그러니까 AI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AI로 아직 제대로 돈 버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돈 버는 게 반도체 회사들, 엔비디아,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챗GPT 쓰시지만 그걸 하는 오픈 AI란 기업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벌려면 한 3, 4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네 올랐는데 왜 돈은 못 벌지? 이제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적은 주가가 아직 차라리 안 올랐으면 상관이 어. 없는데 기대는 이미 올라가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제 투자들이 좀 인내심이 좀 바닥나 버린 거죠.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은 괜찮아요. 네.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건 견조한데 오라클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은 증명을 지금 못 하니까 이게 버블이 생기는데 근데 이 버블도 이게 진짜로 버블인지 아닌지는 2, 3년 지나야 아는 게 2, 3년 후에는 돈을 벌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못 벌면 진짜 그게 이제 버블로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때까지 알 방법이 당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네, 그래서 계속 버블로는 나오겠지만 네. 실제 버블을 검증할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올해 그 자동차도 수출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이게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뭐
현대차나 기아가 1년에 10조 이상씩 벌거든요. 순이익으로 되게 많이 버는데 문제는 지난 3년 전부터 이렇게 버는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요. 이익이 좀 감소하는 거죠. 이 숫자는 높지만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별로 그걸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성장하길 원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익이 증가할 거란 얘기는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닌데 어쨌든 이익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관세가 있었잖아요. 관세. 자동차는 관세가 한참 그 관세 협상 끝나기 전까지 25% 맞았잖아요. 예. 되게 높은 고유 관세죠. 이번에 협상에서 15로 낮춰졌지만 관세 피해주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굳이 왜 자동차처럼 불편한 업종을 하지? 다른 거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주가도 좀 부진했지만 근데 자동차주들이 그래도 저번에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는 좀 회복이 됐어요. 주가도 회복돼서 올해 아마 현대차가 주가가 한 40%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물론 코스피보다는 못했죠.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게 하반기에 좀 만회해서 이 정도 올라온 거는 관세 협상이 끝나서 그런 거고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익도 증가하겠지만 현대차도 로봇 사업 하거든요. 네.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처럼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된다면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자동차는 내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 올해보다는 나은 흐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또 주목받았던 그 업종이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소위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부르는 이 종목으로 웃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방원이 올해 사실 그 삼성전자 9월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가 왕이었어요. 코스피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약간 왕이 염미사님도 좀 재미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개별 주식 못한다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조방원이 왕이었다가 왕자를 좀 내줬죠. 최근엔 내주긴 했지만 어떨까요 내년에는? 내년에 요즘엔 좀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주가가 잘 안 가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들이 올랐던 배경은 사실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오른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배가 필요하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 목적이죠. 군함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줄 동맹국은 사실 한국과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미국에서 군함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 법을 바꿔야만 다른 동맹국에서 만들 수가 있대요. 그 법을 이제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있어서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그거를 좀 기대하신다면 내년 조선주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방사는 전쟁이 좀 이제 약간 종전 분위기로 좀 가잖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나 그러면 이게 방산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유럽은 그거랑 별개로 2030년까지 국방비 GDP 대비 5%로 늘려야 돼요. 예. 지금 2.5거든요. 이걸 늘려야 꽤 되니까. 큰 수치네요. 네. 2배를 늘린다. 근데 우리나라가 22년도에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했잖아요. 무기를. 근데 지금도 수출이 계속 되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 무기를 가성비 좋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만드는데 성능은 좋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인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들도 이게 전쟁 끝난다고 무기를 안 살까?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뭐냐면 불개입주의죠. 나토에서 발 빼버리고 있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 그러면 무기 구매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무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고 마지막 이제 원전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죠 지금. 빨리 원전 지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넣고 싶은데 네. 원전 짓는데 10년이나 걸리잖아요. 빨리 지어야 되는데 미국은 설계 기술 얼굴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몸통이 만드는 그게 없어요. 기술 자체가 많이 쇠퇴해 버렸어요. 아, 그 그렇구나. 노동력도 이게 조선하고 비슷해요. 80년대까지는 미국 조선이 최강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도태돼 버린 거죠. 예, 이게 육성도 안 하고 하니까 원전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걸 도와줄 국가가 한국이니까 결국 그래서 이 논제가 내년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앞에 그 우리 자랑스러운 K자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컬처, 뭐 예. K푸드. 개인적으로 보면 K뷰티는 어떨까요? 제가 사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정말 화장품 개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화장품이 중국 쪽의 화장품이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국 때문에 잘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중국 화장품 수요가 늘면서. 근데 사드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이제 알아서 만들어 버리니까 네. 자체적으로. 그래서 화장품을 하신다면 뭐 요즘에 인디 브랜드 있잖아요. 네. 인디 브랜드 뭐 요즘에 그 MZ 세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브랜드 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게 실제로는 지금 K뷰티에서 인기가 많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그냥 기업명 말씀드리면 APR이라고 있어요. 상장했던 기업인데 그 회사가 아모레하고 LG생건보다 시총이 2배나 비싸졌습니다. 네. 옛날엔 작은 회사였는데 그렇죠. 트렌드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미국 아마존 1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K뷰티 좋은데 중국에만 의존하는 건 이제는 좀 쉽지 않고 이렇게 미국, 유럽에서 히트 상품을 내놓는 기업들이 계속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이제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강조를 해서 예. 큰 마음 고생을 했다는 말씀으로 다시 순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주식인 불확실성이나 변동성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셔서 좀 안전자산인 금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은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금값도 올해 많이 올랐죠. 금값이 그냥 코스피처럼 올랐습니다. 70% 올랐어요. 아, 이렇게 오른 거는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금값이 1년에 많이 올라야 10%예요. 한 자릿수 보통 올라요. 올라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근데 거죠? 금도 지금 마치 그 이제 주식시장처럼 올랐던 배경이 이거 비슷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또 금은 또 되게 안전한 자산이죠. 안전 자산인데 트럼프 시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도 어디서 또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금을 그냥 이제 필수 포트폴리오로 잡아놓고 있어요. 네. 보통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요 주식 6, 채권 4로 잡아요. 이게 바뀌었대요. 올해는 주식 5, 채권 3, 실물자산 2. 아하. 그럼 여기 2가 여기 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은도 들어가 버렸어요. 은값은 올해 150% 올랐습니다. 근데 금 사기에는 지금 너무 비싼. 네, 비싸다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얘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나왔거든요. 금이 3,000달러 초반할 때도 비싼 거 아니야. 근데 4,500달러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일각에서 뭐 5,000달러 넘어갈 거다. 예, 온스당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매력들이 있어요. 또 중앙은행에서 달러 대신 금 매입하거든요. 이렇게 네. 미국과 좀 약간 좀 애매한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에서 그래서 금 수요는 많은데 또 금의 공급은 없고 하니까 이런 구조는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오르면 한번 흔들립니다. 분명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금의 이 매력 자체, 이 올라가는 어떤 근거는 내년에도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의 그 추세 자체는 저는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좀 많이 오른 거는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가 버렸는데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FOMC 얘기를 잠깐 한다 그랬는데 네. 그거와 더불어서 새해 코스피 전망, 주식시장 전망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그 연준이 좀 분열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만장일치거든요. 인하 뭐 인하 아니면 아닌데 3명이나 반대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 분열됐다는 건 내년도 통화 정책이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좀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분열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을 좀 해드리면 이제 뭐 대부분 증권사들이 내년도에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많은 분들이 5천 얘기하잖아요. 사실 5천 갑니까? 예, 저도 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간다면 상반기에 가지 않겠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모멘텀들이 많고,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나올 거고, 네. 미국은 감세 효과 내년에 세금 환급해 주는 게 상반기거든요. 소비도 좀 늘 것 같고, AI 투자도 좋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너무 큰 회사가 상장하면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환경이 유리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큰 문제만 아니면 저는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큰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도 내년은 좋다는. 네, 좋다는 그 가정만 유지된다면 네.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돈 되는 재미 여러분 느끼셨나요?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마치고요. 1시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성실히 상환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는 1%포인트 감면.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자세한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주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지원.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형용사 너그럽다란 표현을 잘 아실 텐데요. 대개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란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태도라든지 성품이 너그럽다 같이 말이죠. 그런데 너그럽다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너그러운 물 흐름, 강물이 너그럽게 흐른다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너그럽다가 움직임이 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문은 물 흐름이 느리다는 것과 강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세가 너그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경사가 급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너그럽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뭔가 푸근한 느낌을 전해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안 좋았던 기억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한 해 바른말 고운말에 많은 관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밝은 새해의 새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세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 안팎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더 심해지면서 내일 아침에 서울과 인천 영하 11도, 전주 영하 8도, 강릉 영하 6도, 부산과 울산 영하 6도 등이 예상됩니다. 중부 일부 내륙은 내일 아침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을 전망이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파특보가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라도 동부지역, 경북 북부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특히 해넘이와 해돋이를 계획하신 분들은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힘든 지역이 있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는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23분에 지겠고요. 새해 첫 해는 내일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서울은 내일 오전 7시 47분에 해맞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교 내부 인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가 연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예고 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는 상설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의사가 최대 11,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정보심의기구의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제2의 의료 사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상파 라디오 첫 출연입니다. 의장 되신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국회의장께 궁금하신 점들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4779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5626님께서는 국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해소하시는지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우 의장님 오시면 또 직접 여쭤볼게요.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우원식 의장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2부 순서도 알차게 차려놨습니다. 함께 즐기시길 바라면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출발!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날 또 두 분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 유착 논란과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고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로 다시 옮기고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 발언에 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 대통령 그 통일교, 신천지 등 이 특정 종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종교가 이 돈을 매개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게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뭐 굳이 특검 출범을 기다리면서 뭐 수사를 멈출 이유나 뭐 그럴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대통령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이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그 합법적 범위를 좀 정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국가적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예.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이나 국회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이 수사 상황을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대통령이 수사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인데 예전에도 대통령들이 뭐 지금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니까 엄정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은 곧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론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특정인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단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 유착 문제가 있다. 엄정 수사해야 된다. 이 정도였으면 전혀 논란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신천지를 거명을 했고 또 수사 방법,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또 논쟁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시가 좀 많이 나올수록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껴서 쓸 필요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이렇게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수민 평론가 얘기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여야 지도부 관계자들이랑 관련해서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정교 분리가 원래 헌법에 적힌 원칙인데 이거 대통령이 다시 강조하는 게 뭐가 뭐 문제가 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 합수본 검토 지시하는 거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다. 일단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혁신당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수사 공백 막기 위해서 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줬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다소 의견이 조금씩 갈리더라고요. 일단 반발하는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여당의 이 통일교 신천지 뭐 동시 수사 이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통일교 특검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전하는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좀 공교롭게도 대통령 말에 좀 반환영 입장 비슷하게 냈는데요. 잘 말했다. 그러면 신천지 의혹은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통일교 의혹은 특검에서만 하자.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특검에서 신천지를 언급할 이유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언급이 특검법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일단은 합동수사본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면 신천지 문제는 거기서 하자라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 대표가 직접적으로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이런 수사 주체들이 특검보다는 조금 정권에 가까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기 가까운 정권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다만 특검을 할 때 이제 통일교 부분은 따로 빼서 하자 이렇게 또 역제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어떻게 받을지 이게 또 특검법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새해에도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통일교 특검 논의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이 여당이 제시했던 3자 특검이 추천안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까지 협상 과정 들어보면은 야당이 그래도 최근에 전향적으로 여당이 뭐 제안한 이 3자 특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다만 이 수사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당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도 특검 수사 대상에 좀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반면 야당은 신천지까지 수사 뭐 확대하자는 건 지금 특검하지 말자는 거고 그리고 신천지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는 일단 뭐 연말 연초에도 수시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어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여당이 원내 협상 라인이 좀 교체가 됐습니다. 당내 정비가 아무래도 좀 필요한 만큼 여야 협상이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좀 변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특검 추천 문제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 중에 이제 제3자 추천이 있는데
사실 제3자 추천이 무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한변협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쪽하고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은 그래서 막판 좀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좀 풀릴 수도 있는 것이 그걸 굳이 수사 대상의 법안에 적시를 하지 않고 수사 도중에 인지하게 된 사안. 그러니까 별건 수사인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민중기 특검 문제도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뭐 적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럴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하도 단계에서 단계가 어디 지역계인가 했더니 이게 당원 게시판 얘기였더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단계 하니까 단계가 뭐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당원 게시판에 좀 예, 당원 게시판 뭐 사건 이걸 뭐 간단히 요약하면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해서 한 전 대표 가족들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뭐 친윤계 의원들 비판하는 이 내용의 게시글을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뭐 다수 올렸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달 가까운 조사 끝에 이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당무위의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같은 계정 5개가 확인이 됐는데 네. 이 계정들에서 올라온 글의 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됐다. 이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이 계정들이 쓴 글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감사위는 이거를 조직적인 여론 왜곡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또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의 공론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책임을 뭐 어디까지 물을지는 이제 윤리위원회 가 판단해 달라고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일단 그 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반박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대부분의 글이 2개 IP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서 여러 아이디를 썼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집안에서 같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한 게 글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친윤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글도 같이 섞여 있었다. 당내에 묘한 좀 기류가 또 생성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끝으로 짧게 두 분 좀 대답을 물어볼게요. 이게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 당권 구도나 당내 권력 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당연히 윤리위 조치가 뭐 경고나 주의처럼 이제는 좀 경징계가 나오면 뭐 친한계 지도부 갈등 잦아들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뭐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같은 이제 중징계를 내리면 뭐 이제 양 계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오기 전에 잠깐 통화했는데 만약에 한 전 대표 이 향후 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길 막으면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평론가께서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소 수세인 게 정치인이면 도의적인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막상 징계가 추진이 돼버리면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대한 그 동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반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징계를 추진하게 되면 이제 당내에 큰 내홍 그리고 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목마른 정치 갈증을 날려버리는 1급수 정치가 필요하다. 품격 있는 1급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5년은 우리 헌정사의 가장 기록적인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부터 긴박하게 치러진 조기 대선까지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들이 쉼없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1급수처럼 맑고 깨끗한 정치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목마른 정치 갈증을 날려버릴 1급수 인터뷰, 탁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맑은 물줄기 같은 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시는 첫 번째 1급수 초대 손님, 국가의전서열 2위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나와주셔서. 저 연말 네. 정말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재헌의회 유족회 회장님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아주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본업으로 의장님 뵙기는 이제 처음 한 건데요. 세모 한파가 또 기세를 부리고 있네요. 많이 춥습니다. 이제 이럴 때 더 어려운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상파 방송은 지난 2월에 그 손석희 질문들 출연하시고서는 TV 방송 통틀어서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KBS 출연도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대를 못 받으신 겁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장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그리고 국회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여서 그래서 방송 나가고 그런 거는 좀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를 특별히 보러 오신 걸로. 네, 우리 재헌의회 유족회 회장님이 부르시는데 나와야지. 아니 오늘 특별히 그 KBS 사내 청취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제목이 1급수거든요.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손님을 의장님으로 모셨어요. 글쎄 내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1급수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저는 사실 우원식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은 딱 생각나는 그 현장이 답이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29일에 저희가 첫 손님으로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의장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날 무한 제주항공 참사 1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어떻든가요? 유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2024년 12월 29일에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고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고통이 더 커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와야지 그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 해법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 시간에 그대로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2025년 시작할 때 특히 무한 공항 참사, 여객기 참사로 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그때 또 비상계엄도 있었을 때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국회는 또 하느라고 꽤 했죠. 1월 8일 날 특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4월 달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유가족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돼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셔서 얼마 전에 지난 12월 22일 날 국정조사 특위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더 밝히고 하는 일을 국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때 필리버스터 때 너무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2박 3일이지 뭐.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만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곧 전주에 일주일 동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오셨죠. 대한민국 네. 국회의장 회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순방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시차가 잘 안 맞아서 그렇기도 했는데 가기 직전에 또 3박 4일 필리버스터 있고 그러니까 3박 4일 필리버스터 일주일 해외 순방 그리고 2박 3일 필리버스터가 계속 붙어서 연이어서. 그러니까 한 보름쯤 잠을 좀 잘 못 잤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 한 사람, 부의장 두 분, 그래서 의장단이잖아요. 의장단이 사회를 그런 경우에는 교대로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하면 되는데 한 분이 사회를 안 보세요. 본인 주호영 부의장께서. 소신에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저는 국회의장단은 소신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를 운영해 가는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535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일에 들어서. 네. 근데 주호영 부의장은 처음에 한 서너 번 같이 했고 그래서 33시간 맡아주셨고 502시간을 저하고 이학용 부의장이 번갈아 가면서 막교대로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이번엔 좀 이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좀 강하게 발언하시던데요. 주 부의장이 사회를 안 맡은 것에 대해서. 근데 주 부의장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수 없다. 국회의장단은 그것이 악법이냐 악법이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차적인데 이건 국회를 운영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필리버스터를 한다거나 법안을 내고 하는 거는 여야 간에 치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해 나가는 것이 의장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럴 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저 차기 국회의장은 체력 테스트를 하고 왔던 게 아니냐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닌가. 네, 뭐 극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극한 직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체력 관리 저는 사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장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의장님도 뭐 굉장히 긴 시간 사회를 보셨고 뭐 의원님들은 따로 좋은 걸 드셔서 체력이 그렇게 유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 뭘 잘 먹는다고 체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저는 네. 운동을 많이 해요. 네. 제 지역구가 노원구인데 노원구에서 국회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1시간 한 40분,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아침에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체력 단련에도 아주 좋죠.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춰놓은 기초 체력으로 버텼다는 말씀인데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이제 의장석에 앉아 계시면서 그 긴 시간을 버티시는데 도대체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네. 그러니까 교대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뭐 중간에 뭘 먹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뭐 김밥이나 뭐 그런 걸. 아니, 국민들이 다 보는데 김밥 이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은 그냥 갑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예. 예, 화장실은 가는데 지난번에 화장실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막 뭐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어디 했죠. 가냐고. 예. 제가 너무 지엽적인 질문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사탕은 먹어요. 입이 쓰고 그러면 의장석에서 조심해서 이렇게 사탕 하나씩 먹고 그러죠. 아니 그 사모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그 사모님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네. 우리 처가 걱정은 뭐 좀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잘 버티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할 때 마이크를 끄셨어요. 물론 무조건 끄신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가맹사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는데 법안과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의장치권으로 그냥 끌 수 있는 겁니다. 네,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는 안건에 관해서 그 안건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 그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 무제한 토론인데 그 합법의 범위는 국회법이 정한 안건 안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 오래 하다 보면 안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뭐 다 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안건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연상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토론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나경원 의원이 아예 처음에 나와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난 찬성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는 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러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아예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리버스터 취지에 아예 안 맞는 거거든요. 국회법에 들락날락하는 거는 얘기하다가 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주제 갖고 또 이야기하다가 다시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연관성도 있고 뭐 연관성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게 하는 거는 양해하고 다 하는 건데 그때 나경원 의원은 아예 나는 이 법에 찬성하는데 다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를 아예 그냥 방치하는 꼴이 돼서 제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몇 번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하길래 5분 안에 들어오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5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고. 그런 그래서 있군요.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여러 차례 경고하다가 아예 안 돼서 그래서 마이크를 껐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면 아예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아예 없어지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그때 마이크를 껐던 적이 있죠.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사회 보면서 뭐 이게 마음에 심적 요동이 칠 때가 있겠지만은 의장님께서 그 의장석에서 앉아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행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저 얘기는 좀 맞는 이야기네. 저 얘기는 좀 틀린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듣습니다. 아니면 뭐 그 혼자 이렇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그러면서 약간 마음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12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최소한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책을 좀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의장석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의원들도 보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근데 그건 뭐 따로 지적을 하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를 너무 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부분은 자제하고. 그럼 그 부분은 좀 도를 지켜주시면. 근데 너무 심하면 얘기하죠. 누구누구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건 이제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데 정말 도가 지나쳤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종종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딴짓하다 그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게. 주로 핸드폰 사고죠. 핸드폰 사고. 그거는 의장도 그건 반대편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안 보이죠. 그거는 이제 의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의장님께서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끝내시면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좀 없어져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태도가 양당,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필리버스터에 임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시간 정함이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에 테러 방지법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그 7박 8일인가 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반대 토론도 하고 찬성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자연히 그 회의장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는 아주 극한적인 수단이기도 한데 국민의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 소수당의 무기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거는 새벽 4시에 교대를 하는데 국회의원 전체가 2명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 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뭐 가지고 토론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리고
주제도 본인이 막 토론을 해야 되는데 책이나 자료를 들고 나와서 그냥 읽어요. 네. 그래갖고 몇 시간 끌어요. 그런 토론이 정말 왜 필요한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잘 안 맞는다. 네.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한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단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소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난 사회 안 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다 때워야 되거든요. 2명이. 그러니까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한 사람의 체력에 의존하는 필리버스터. 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좀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야 될 의장단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무제한 토론이 일상화되어서 그런지 이게 본래 취지를 많이 상실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제가 이번에 지적한 거죠. 국회의장은 이제 당파성을 떠나서 중립의 의무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근데 혹자는 또 이제 의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중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제가 누차례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12월 3일부터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또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고 우리 국회의원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헌법, 민주주의, 국민의 삶 이런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안 그건 전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중립의 가치는 몰 가치가 아니고 국민이라고 하는 가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 거기에 충실한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민주주의 가치에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살아왔던 과정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그랬던 건데 그게 어느 정당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건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에 맞추어서 국회의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어느 쪽 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헌법의 가치에 맞는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께는 지난 1년이 가장 바쁜 1년이셨을 것도 같고 또 가장 주목받는 또 일인이셨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길었던 1년이 아니었을까도 싶은데 지난 1년 떠올리시면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지난 1년 2025년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이니까 그건 지나갔고 첫째는 역시 통틀어서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 장면 담 너머에서부터 40분간 회의에서 안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고 탄핵하는 날 1차 탄핵 말고 14일 2차 탄핵. 그러니까 1차 탄핵, 2차 탄핵 다 마찬가지인데 탄핵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아주 기억이 진하게 남아 있고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때 한 4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 기억이 나고 탄핵하던 날은 탄핵하는 그 순간도 기억이 진하게 남고 그날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의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200만 모였다 뭐 그럴 때인데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봤어요. 모여져 있는 국회 여의도의 국회 앞에 모여져 있는 그 200만 다는 안 보였는데 끝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 벅찬 심정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역시 현장에 계셨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은 탄핵이 되겠다. 국민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오늘은 탄핵이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서 있지. 더 올라가면 저렇게 나는 이런 속에서 이름이 그래도 어디 한 구석인가는 나는 남을 텐데 저렇게 많이 와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름이 남지는 않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간절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의 국민들. 그게 거꾸로 올라가면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무장투쟁 네. 뭐 독립군 광복군 이런 분들 숱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이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뿌리는 거기에서부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작년 8월 14일 날 국회에다가 무명 독립군 광복군 비를 세운 이유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원회관 위에 올라가셔서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의장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럼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지켰기 때문에 지난 비상계엄의 엄혹한 상황을 잘 또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죽 급했으면 국회의장이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갔을까. 네. 그래서 뭐 월담의장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어떤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토르? 국회의 토르? 네, 토르도 있고. 예. 제가 그 외국 순방을 나가는데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나가는 외국의 정상급들, 네. 국회의장,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를 잘 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잘하시냐고 물어보면 월담, 토르 그리고 연두색 넥타이 세 가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고 넘어라는 책 표지도 이제 그 의장님께서 그 비상계엄 날 담을 넘으시는 그 장면이 담겨 있던데 저는 의장님을 또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옳은 거에는 열심히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근데 그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그날 굉장히 의원들은 성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근데 끝까지 제가 영상에서 봤던 의장님은 좀 침착하려 하셨고 어떻게 저 순간에 저렇게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의장님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원래 비상계엄 하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저희는 이제 80년 비상계엄을 겪었잖아요.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거는 36개 주랭랑입니다. 우선 도망가야 되는. 그래야 목숨을 우선 건지고 어디 잡혀가지 않고 그래야 후사를 도모한다 이런 생각이었는 그런 게 몸에 새겨져 있는 건데 이번 비상계엄 할 때는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비상계엄이 아니다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제가 국회의장 된 게 6월 달인데 6월 달 국회의장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거든요.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전화를 제일 먼저 받게 돼 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 다음 날 그 6월 5일인데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에서도 만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악수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신임 국회의장인데 이제 그러면서 야 이게 최소한 6개월은 됐는데 준비한 지가 그러니까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겠다. 80년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이 투옥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제 계엄의 위험성이 여러 사람이 지적도 하고 저도 그런 느낌 설마 하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계엄법도 한번 보고 헌법도 한번 보고 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36개 주랭랑이 우선은 먼저 몸에 새겨져 있는 건데 난 국회로 가야지. 의장 신분이 국회의장 신분이잖아요. 제가 안 가면 회의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국회를 갔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이 경찰이 국회를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산문을 딱 막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야단을 칠까 하다가 체포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체포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계엄군 피해서 공간에서 왔는데 여기서 경찰하고 싸우다가 경찰에 잡히면 말짱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여서. 사모님은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공간에서 나오실 때. 우리 처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아니까 붙잡은 게 아니고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담 넘어 들어와서 절차를 한번 점검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자. 그래 제일 어려웠던 게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하려면. 근데 안건이라는 건 뭐냐면 비상계엄을 한쪽에서 계엄을 했다고 헌법 개헌법에 따라서 국회로 통고를 해야 돼요. 헌법 77조에 있어요. 네. 통고하게 돼 있는데 통고가 안 왔어요. 통고가 와야 그게 안건이거든요.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통고가 안 와서 안건이 없잖아요. 지체 없이가 얼만큼이냐. 즉시는 즉시인데 지체 없이는 해서 판례를 들어와서 이제 그 확인을 하니까 3일까지를 지체 없이로 봐요. 근데 그 시일이 3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긴박한 그래서 이제 그 절차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체 없이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사 정리권이 있거든요. 제가 정하면 돼요. 네네. 지금까지로 하자. 그러니까 2시간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들어가서 2시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계엄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러고 절차를 열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의 시간 정하는 것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을 다 맞춘 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회의장만큼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해 보면 절차가 어떤지를 다 아는데 국회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빨리 그냥 회의를 열면 되는 것도 워낙에 비상한 사태였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따져서 계엄 해제를 무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비상계엄 한 사람인데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했다고 작은 절차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무효하면 또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절차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거 아니면 정말 큰 사고 난다. 유혈 사태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의사봉 두드리실 때도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가 더 떨리셨습니까? 아니면 탄핵 결의 의사봉을 들 때가 떨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의미심장하게 내리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계엄 해제하는 순간이 제일 그랬죠. 그러셨죠. 네, 네. 계엄 해제하는 순간은 저도 정말 마음이 급했고 네. 그리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본회의장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급했는데 절차는 지켜야 되고 그러고서 드디어 정했던 1시 네. 1시 1초 1시에 딱 정각에 상정을 하고 1시 1분 한 2분쯤 통과시켰거든요. 후련하다. 드디어 해냈구나. 좀 안심도 되고. 아니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 앞 현장에서 또 텔레비전으로 또 이 핸드폰으로 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오죽 또 의사봉을 직접 두드리신 의장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네. 근데 이제 탄핵 때는 한번 탄핵 의결이 안 되고 또 일주일 후에 했고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이 의결되니까 그때는 저도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의장님 의사봉 두드리실 때 가장 좀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노래가 어떤 노래냐라고 한 곡 추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다시 만난 세상. 소녀시대.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저 탄핵 의결할 때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네. 탄핵 의결하고 여의도 거리에서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들 부르셨죠. 또. 예. 다만세. 마치 그때는 뭐 어떤 집회라기보다는 뭐 콘서트에 온 것처럼 응원봉들 드시고 그랬던 시민들의 말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왜 절차를 그렇게 했는지 최근까지도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꼭 물어봐요.
왜 1시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럼 이제 쭉 얘기해주면 굉장히 그 얘기를 재밌게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절차를 지키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국회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이번에 그 넘고 넘어라는 책을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들 이해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의장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개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네. 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정말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아까 얘기했던 헌법 77조를 보면 국회 제적위원 과반의 의결로 네. 해제를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해제권을 국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네.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그래야 국회 활동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해제권만 주니까 국회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헌법이 그 법을 만드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헌의회가 훌륭한 점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고 식사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차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 숙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집중 토론해갖고 우리 헌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기본인데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헌법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그때는 국민의 삶으로 보면 하나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 이 인구호가 사회를 지배할 때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많이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는데 핸드폰 전에 있었던 삐삐도 나오기 전이에요. AI가 지금 아주 우리 사회의 네. 중심이 되어 있는데 삐삐도 없던 시대의 헌법 또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던 산하 제한을 하던 그런 시대의 헌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장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의장님의 그 개헌에 대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청취자분들께서 좀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9698님께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국민들의 최대 희망은 정치도 경제도 무난히 안정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렇게 부탁 말씀을 주셨고요. 네. 2026년에는 모든 것이 나아지겠죠? 라고 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내일이면 이제 2026년 새해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네, 지금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그냥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도 보장이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여기에 대답하는 민주주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게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또 국민의 삶을 더 나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붉은 말의 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네. 정치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게 시간상 다 질문을 못 드려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새해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네, 한번 다시 와주시길 바라고요. 의장님도 의정 활동 잘 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신청곡 소녀시대가 부른 다시 만난 세계 들으면서 또 우원식 의장님 보내드리도록 하죠.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네, 12월 31일 어느새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숨가빴던 우리 마음에도 잠시 쉼표 하나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 지친 일상을 토닥여줄 따뜻한 철학 나누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예, 이름하여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입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 풀어주실 마음 전문가 이헌주 연세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철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철학은 이른바 착한 사람을 위한 마음 처방전. 네. 그러니까 새해에는 착하게만 살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제 뭐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 마음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상담자이니까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나는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에 7명은 사실 굉장히 착한 사람의 좀 증후군, 우리 보통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잘 안 오시고 피해자가 오시는 경우가 좀 수두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마음은 굉장히 골병 들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특징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나 의견에 훨씬 더 주목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아주 민감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1시간에서 뭐 30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타인의 평가에 작은 말 한마디에 계속 머리가 맴돌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착해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떤 신념 체계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 이 3가지 측면이 착한 어떤 아이 증후군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성실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자기 정작 자신을 못 다스리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직장을 다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이 10분의 1씩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너무 착해요. 심지어 성실합니다. 거기다 능력도 좋아요. 네, 자꾸 눈이 마주쳐 그러고. 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에게 많이 좀 일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야기 중에서 또 이건 김 대리가 제일 잘하잖아.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누가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이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좀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착한 아이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자꾸 떠맡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화내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서 좀 당황해요. 네. 안 그렇게 봤는데,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사실 그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이 뭐가 있냐면 타인에게 내가 뭔가 일을 자꾸 떠맡아서 하면서도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생각이 있겠지, 뭔가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이 타인을 자꾸 배려하다 보니까 타인도 그럴 거라는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우라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주말에 뭔가 일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럼 난 주말에 막 일을 하면서 우리 부장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일시키는 거에 좀 미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할 사람이었으면 주말에 일을 시키지 않겠죠. 보통 OTT 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쌓이다 보면 한 방에 펑 어떻게 보면 터트려질 수 있고 타인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화를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드리죠. 네. 이럴 때는 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10개를 계속 들어주다가 1개를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0개를 안 들어주다가 1개를 들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너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갖지 않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절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착한 아이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거절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자기 좋은 거를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걸 이야기하는 걸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해보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착한 아이 증후군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맞아. 물어보면 꼭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아무거나. 네. 근데 아무거나 아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주 내내 중국집을 간 거예요. 네. 난 중국집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냉면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아무거나 그러면 정말 아무거나인 줄 알거든요. 네, 네. 이분들은 중국집을 2주 내내 가서 너무 싫은데도 가면서도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중국집은 아니어라, 중국집은 아니어라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명료하게 얘기해보는 중국집만 빼고 뭐 한식, 양식 다 괜찮아요. 이런 것이 첫 출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거절은 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고맙다는 말들, 난 이런 걸 좋아한다는 말들, 내가 진짜 괜찮은 거를 정말 내가 기쁘게 그걸 괜찮다고 하는 표현들 이런 걸 늘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거절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 의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오늘 첫 코너였는데요. 이현주 연세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또 길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 한해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